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왕이면 좀 더 멋지고 화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집단이 우리에게 기업력이 중요한 게 협력 단위를 확장해 나가는 거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여기가 과학책방 갈다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저희가 해보고자 했던 뭐 이런 것들을 다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이제 이 모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애들이 나이 먹더니 말귀도 못 알아들어. 아유. 환장하시겠죠? 이 환경잔치가 술 먹다가 보니까 만 예순 되는 걸 알고 환장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그래서 환장할 환갑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이고요. 그래서 주로 도서관이랑 그 책방들을 돌면서 이렇게 쭉 투어를 합니다. 12월 20일 날 여기 다시 모여서 한 바퀴 돈 다음에 정리를 하는 이런 식의 이제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동갑 친구예요. 2000년 무렵에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이렇게 놀고 있고요. 처음에 제가 이정모 관장님 만난 게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 사장님이 제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그래서 놀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책을 낼 계획표를 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더러 사장인 친구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책 될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단칼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이 해리포터 사이언스라 이러고 나와가지고 수십만 권이 팔렸죠. 그 책 갖고 3년을 먹고 살았어요. 제 안목이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돈 받고 글을 쓰게 해준 분이 이건호 선생님이었어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독일 출판, 유럽 출판에 대해서 짧게 그것을 써라. 원고 청탁을 하나 그날 다 썼어요. 그리고선 한 달 동안 매일 보셨어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저를 계속 격려해주면서 쓰게 해줬고, 또 우연히 일산에서 공통인 친구가 있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오리를 사주면서 그렇게 되고 저희가 이제 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성장해 와서 오늘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너무 기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사회자는 이건우 선생님이시거든요. 이건우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환장이나 끝은 보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모 관장님이 먼저 이렇게 포문을 열어야 배꼽이 빠져서 시작해야 도움이 돼서 이 과학하고 과학책 많이 쓰는 인간이 과학책은 읽지 마라 이렇게 많이 떠들고 다니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과학책이나 입문서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나 논리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과학적 정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려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입자가 뭐야? 옛날에 원자였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랬더니 갑자기 핵이 있어. 핵은 다시 양성자, 중성자가 있어. 양성자 없이 코크에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끝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과학적인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져서 어릴 때 막 보다가 나중에 보면 그게 옛날에 갔던 지식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과학책의 입문서는 다 너무 논리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독서력을 키우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장할 때 다 뭐 읽고 성장했냐면 문학책을 읽으면서 성장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문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근데 사실 우리 삶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삶들이잖아요. 문학책을 읽을 때는 되게 복잡한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야 되고 내가 다양한 상상을 해나가고 또 계속 줄거리를 머릿속에 읽어나가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흘러나가지 않고 또 반드시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으면 문학은 성립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상처를 받고 좌절에 빠졌다가 어쨌든 털고해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중요한 게 회복 탄력성인데 우리 다 실패를 해볼 수가 없어요. 일일이. 근데 문학은 내가 실패를 대신 경험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엄청나게 머릿속에 복잡한 지도를 그려내고 내 지도가 맞지 않았던 것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내가 독서력을 막 키워갈 수가 있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게 욕심에 인문서, 과학서에 너무나 탐닉하다 보면 책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독서력을 키우지도 못할 수도 있다. 아무리 과학책을 좋아해도 10개 중에 3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10권 중에 7권은 좀 문학책이든 생각하고요. 나머지 3권 중에 1권 정도 과학책, 다른 것들 인문서 이런 식으로 골고루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엄마 아빠들은 지들은 다 문학책 읽고 자랐으면서 지들이 애들한테 자꾸 왜 과학책, 인문서들 이렇게 강요하냐.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책이고 이야기지 이게 과학이고 역사고 이런 구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접하고 읽어나가고 그런 그 습관이 중요한 것이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건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꼬마 아이들은 이제 전두엽 발달도 안 했잖아요. 독서라는 걸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춘기 때 막 이 격변이 있는 시기에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뇌과학자들은.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돌이켜봐도 정말 책을 많이 읽었던 게 중2 때부터 고1 때까지 사춘기 때 온갖 세상의 책들을 다 읽었는데 그런 구분을 구태하기보다는 그 책이라고 하는 매체 또 그런 특성에 대한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고요. 저도 그 사실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뭐 각종 그 신문반, 문예반 이런 거 하고 교지 편집 뭐 이런 거 계속하고 문학동인회 하면서 자랐는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큰 훈련이 되었던 것이 지금 제가 책도 쓰고 뭐 이런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그 공감이 두 가지나 나오는데 정서적 공감이 있고 인지적 공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뇌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정서적 공감은 즉각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 정서적 공감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집단에만 공감 능력이 발휘돼요. 그래서 그게 타자를 차별하고 이렇게 학대하고 혐오하는 증세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 공간을 어떻게 인지적 공간으로 확장하느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서적 공감은 감정이입이고 인지적 공감은 역지사지.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상상력이거든요. 타고나서 느끼는 어떤 공감 능력을 가장 가까운 집단이 아니라 타자 집단까지 확장하는 인지적 공간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이야기를 읽어보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뇌과학자 입장에서 책 읽기에 대해 쓴 모든 책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인지적인 능력보다는 문학적 상상력을 더 많이 읽어주는 게 또 인류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를 벗어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건 좀 공통적으로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난 지 20년 됐는데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 20년 전에 40년의 삶들이 되게 어렵게 자랐잖아요. 집에 책이 있었어요? 없었죠. 어떻게 이 길에 들었어요? 나는 이제 가난해서 밥 숟갈 하나 줄이려고 외가로 내려보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책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선행학습이 저절로 됐어. 텔레비전 없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게 교과서였던 거고. 당시에 벽지가 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또 읽고. 너무 없어서 유일했던 즐길 거리가 남아있는 활자. 그러니까 버려진 활자 매체였기 때문에 궁핍 속에 찾은 해방구가 활자였기 때문에 저는 활자에 몰입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자기 소유의 첫 교과서 말고 최초의 자기 책. 그게 그 계몽사에서는 세계 소녀 동화 전집인가? 그게 이제 정말 놀라운 게 그 시절에 어머니가 사줬다는 게 월부로 놀랐고 그때 내가 춘천에 살 때 샀는데 아니 그 춘천에 샀는데 그 당시에 계몽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가 계속 쫓겨나면서 살았는데 그걸 다 쫓아갔어. 나는 그 당시에 계몽사가 망한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춘천에 있을 때 그 책을 열심히 읽어서 춘천에 있는 초등학교 대표로 저기 서울에 와서 독후감대회에 나왔었어요. 나 이런 집 되게 부러워요. 그 개봉사 50권짜리죠. 소녀소설 문학전쟁. 여천권 3일모 월날이 살 때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 마을에. 근데 거기서 뭔가를 읽으려면 이발소를 가야 했어요. 이발소 가면 주 썬데이 서울류가 있지만 어쨌든 약간 이런 애라니까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거 사기업의 소방관이었는데 처음으로 부모님 2명이서 책을 사주기로 한 거예요. 개봉사 세계
그래서 문학 전집이 있고 같은 시리즈로 위인 전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당연히 문학 전집을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위인전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괜찮았어요. 뭐 친하니까 서로 바꿔보면 돼. 근데 채 10권을 안 읽었는데 걔랑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위인전지만 읽어야 되는데 그 위인전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보기에 그 50권의 위인전은 기껏 한 5명 정도가 쓴 것 같아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주로 뭐냐면 처음에 태몽을 해요. 태몽을 꾸고 뭔가 그 사람 꿀고 끄는 거예요. 아 서양 사람도? 저는 나폴레옹도 태몽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있잖아.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가 빨리 막 하고 있는데 엄마는 나 이번 시에 무슨 태몽 꿨어? 그러면 엄마가 짝들면서 야 너가 뭔데 그 태몽을 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랬죠. 아 나는 큰 인물이 되게 틀렸구나. 그래서 벌써 위인전집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좋았던 게 좀 5살 많은 이모가 처음으로 사준 책에 꽃들에게 희망을 일으키겠어요. 그걸 처음에 내 책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읽을 수 있잖아요. 금방 읽잖아요. 그 다음에 읽은 책이 그 최인호의 별들의 거예요. 한국 소설은 더 재밌어요. 이해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때부터 난 문학이다. 그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았어? 교회 다녔죠. 근데 별들의 고향도 그 감동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왜 안 되는 그거 하나님이 다 만든 거예요. 나를 처음에 이끌어줬던 게 문학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되게 문학 고마운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사회학책, 의학책이라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수였고 고모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국어 선생님. 그러니까 집에 책이 이렇게 굴러다녔죠. 정보가 넘치는 거죠. 근데 유독 이렇게 그 관심이 가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몇 권 있었는데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그 학생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1권이 우주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진짜 저희들은 좀 재수없는 게 성공한 또 유명한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이 되게 어렸을 때 백과사전 봤다 그래요. 약간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가 위인전에 나오려고 지금 저렇게.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제 생각엔 100번도 넘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찢어져요. 그러면 문방구 가서 갱지라 그러죠. 그걸 사갖고 와서 붙인 다음에 연필로 써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매혹이 돼서 그렇게 한 거였고, 그 오히려 넘쳐나는 정보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까가 화두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찌라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 방송 청취하고 AFKN 청취하고 동네 책방 가서 뭐 사고 이래가지고 일종의 지금 같으면 월간 이명년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뿌리기 시작했어요. 등사 이거 밀어가지고. 저거 봐 위인전에 나오지. 이걸 해가지고 한 20개쯤 만들면 이게 뭉개지거든요. 그럼 그 정도 만들어서 학교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 자체를 소중하게 하고 그것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널려있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추려서 거기서부터 어떤 걸 알아낼까 하는 것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주로 잘하는 게 뭐냐면 전혀 엉뚱한 것들 갖다 붙여갖고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저한테 3단어만 주면 그 원고지 30회짜리 글 그냥 써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능력이 커진 것 같아요. 제 강의 듣는 분들하고 이렇게 술을 짜리는데 이명훈 박사가 왔었어요. 근데 껴들어서 그분들한테 우주를 아십니까? 그래서 펜션을 다 뺏어간 뭐 이렇게 짜집기 해서 뭐 이렇게 잘 설득하는데 탁월하다는 걸 제가 입증할 수 있어요. 거기서 홍대 앞에 상상마당 맞아. 난 그날 그게 없었는데 되게 친했던데 그 다음날 그게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정모 관장님은 본인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과학 책은 뭡니까? 요즘 읽은 책 중에는 김성호 선생님의 딱따구리에 관한 책들이 있잖아요. 육아. 네. 자기의 오리지널들을 갖고 있고 머릿속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1년 내내 어쨌든 그 앞에서 있으면서 기록을 해놨는 저 둥지에 몇 번 갔다 왔어. 그걸 다 기록을 다 해서 자기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게 우리 과학자들이 써내는 그런 표가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것도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과학책을 썼잖아요. 그런 책이 가장 진짜 과학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가지고 쓴 게 아니라 네. 자기의 연구 결과를 충분히 논문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논문을 쓸 수 있지만 굳이 논문을 안 쓰고 아마 사람들로 하여금 새를 이렇게 사랑하게 하고 근데 새에게 내 접근하기 그 거리까지도 가져야 되는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연구를 한다는 것들 또 보여주는 점이 있어 난 여러 가지 점에서 아주 모범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훌륭한 과학 저술은 자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배들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자기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걸 대중에게 알려주는 게 과학 커뮤니티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학은 사라지고 커뮤니티만 남아요. 그거는 언론이 정상화되고 훈련받은 사람이 언론 매체에 종사되면 과학 저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앞에 선배들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궁극에는 내가 내 연구 결과로 아까 그 딱더블이 얘기한 것도 그 얘기잖아요. 이제 요 스타트로 요부터 이루어진 연구 결과는 나의 고유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책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학관에 와서 때도 뭐 일에 채우고 있지만 이제 거기 자기의 연구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학관에서 절대 뼈를 묻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 5년 정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길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이거 거기다 하나 그냥 덧붙이자면 롤 모델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단절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게 뭘 따라해서 그거를 답습해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 선배들이 했던 것과 좀 단절할 건 단절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매체를 과학적 설명한 삼국지 사이언스 많지만 그래도 가장 대중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친 게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이 정말 훌륭한 책인 게요. 지입으로? 네. 2개의 중3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남이 얘기해 주는. 네, 그 얘기 안 해주니까. 아 그래요? 저기 가면 딴 통영 가면 먼저 얘기해 줘요. 그래서 늘 그 책에서 얘기한 게 과학의 정신이잖아요. 그거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20세기에는 한글을 깨우치면 됐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해력을 가지면 내가 문화인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1세기예요. 여기 그냥 문해력이 아니라 과학 문해력, 사이언스 리터러시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 사이언스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엄청나게 과학 지식을 가져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식을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도 자기 요 범위를만 벗어나도 사실 일반 시민과 똑같아요. 그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팩트 플리스라는 책에 정말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겸손이란 자신의 지식과 본능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이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갔던 생각을 기꺼이 바꾼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본능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뭐냐면 난 천재가 아니야. 난 배움이 부족해요를 인정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딴소리 어려워하는 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갔던 생각을 기꺼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이 점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내가 스승님한테 배웠던 이 틀에서 벗어나기 되게 어려워하는데 과학은 사실은 그거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그거 있잖아요. 원자가 아니라 핵이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쿼크까지 가잖아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답일 뿐이에요. 진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과학자는 잘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 그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 과학책을 읽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 영현 박사는 이렇게 칼세이건 좋아하시잖아요. 네. 무슨 인연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칼 세이건은 뭐 천문학자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저도 어릴 때 코스모스 책도 봤고 다큐멘터리 봐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유학가 있을 때도 뭐 바쁘니까 공부에 바쁘니까 뭐 코스모스 다 읽을 기회도 없고 그랬는데 귀국을 해가지고 천문학을 전공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 그런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 KBS의 문화기행이라는 걸 하는 PD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칼 세이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문화기행에서 찍겠다. 그래서 자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칼 세이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다시 칼 세이건 책들 다 읽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 때 내가 보던 단편적인 그 칼 세이건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랑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정말 공부를 둘이 많이 했어요. 칼 세이건은 이제 세 번째 부인이고 이제 마지막 같이 했던 앤드류안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칼 세이건 같이 썼던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라는 책이 이제 다시 번역이 되어 나와서 그걸 하고 이제 기자간담회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걸 저더러 이제 통역도 하고 뭐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앤드류안이라는 분을 만나니까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책이랑 이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 흥미로운 인물인 거예요. 앤드류안이랑 아침에 워커힐 호텔에서 만나는데 이제 다 읽고 준비를 하고 갔죠. 7시 모일 때 이제 모닝 커피를 먹는데 제가 딱 만나자마자 6월 1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멘트를 날렸어요. 근데 6월 1일이 두 사람이 눈이 맞은 날이에요. 그리고 이혼 소송 원래 부인이랑 하고 나서 6월 1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 1일이 매직 넘버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갑자기 친해져가지고 뭐 정말 풍요롭게 얘기하고 궁금했던 뒷이야기도 다 물어보고 이렇게 되면서 기자회견장에 왔는데 질문을 하는데 이분이 답을 하는데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내용을. 그래서 제가 정말 말도 안 끊고
뭐 10분, 20분 동안 얘기를 하고 그걸 그대로 통역을 하고 막 덧붙여서 해설까지 하니까 너무너무 통역을 잘하는 사람을 착각을 하고 있고 전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놓친 부분도 얘기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칼 세이건에 대해서 뭘 할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아 이건 장르구나 이렇게 이제 매혹되기 시작한 거죠. 그냥 칼 세이건에 관련된 것들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칼 세이건 전문가가 됐는데 사실은 계속 그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이과로 가기로 결심한 데가 언제쯤이었어요? 계기는 또 뭐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를 가게 되잖아요. 이과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전 스스로가 이제 문과형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사회학, 종교사학 이런 게 했으면 참 잘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나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모범생이었던 아니, 나는 모범생인데 근데 2학년 올라갈 때쯤 아 나도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남인데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들도 있고 내가 그러면 좀 바른 생활 좀 더 공부를 잘해야겠다. 근데 그 당시 대학 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뭐 열심히 하려 해도 마음을 먹었는데 그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다 문과를 가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공부하려면 이 친구들 헤어져야 되니까 이과를 가야겠다 하고 이과를 갔어요. 보통 한 50점이 넘어가면 무조건 서울대를 가는 이런데 한 번 실수로 45점인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발에서 45등 안을 못 들었었다가 근데 갑자기 2등이 돼버린 거예요. 2등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표정이 달라.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사랑받는 게. 야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2학년 7월 30일 날 졸업 정원제를 발표를 하죠. 그 대학 정원이 2배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과외 금지하지. 과외 금지 시켜놓고 야 그래 이 정도만 해볼 만하면 되겠는데 하고선 그 다음날 교회 도서관을 방학 때 책을 가방을 그대로 갖고 갔어요. 가방을 탁 펼쳤는데 그 안에 국사책밖에 안 들어있어요. 다시 집까지 갈 수는 없고 일단 국사책을 보자. 그때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나 그동안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그걸 어떻게 맞추는지 몰랐어요. 쫙 보니까 다 책에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그때 아 이거 하면 되는구나 걸 했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쫙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아 얼마나 과학과 수학을 좋아했길래 과학자 됐어요. 그런데 제가 과학과 수학을 싫어하진 않았지만 사실 막 좋아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딴 것도 좀 음악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다가 대학을 갔고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네. 재수했습니다. 그 좋은 학원 없어요. 근데 그때 재수하니까 학교 가잖아요. 학교 옛날 고3 선생님이 써주셨는데 고3 담임 쌤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5등급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정모 너 왔구나 하면서 내 이름도 기억해 주면서 성적 얼마 나왔어. 야 잘했네. 그래서 내가 써줄게. 그래서 어디 갈래? 서울대 화학과 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저 농대에 가야겠다. 그 농화학과 가면 되겠네. 저 연대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도시험죠. 보통 서울대 하면 더 넣을 텐데 왜 그러냐? 할머니가 우리 믿음의 가정이니까 연대를 가야 된다니까. 어떡하냐? 연대는 농대가 없는데. 한번 쫙 보시서 찾아주신 게 생화학과예요. 이야 찾았다. 살아있을 생의 꽃다. 이게 원약과다. 갔어요. 원약과를 갔어요. 근데 한 달쯤 있다가 저는 저걸 맞췄잖아 이렇게 꽈티를 맞췄는데 이게 바이오 케미스트리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들 보고 야 바이오 케미스트리야 생화학의 화가 플라워가 아니고 케미스트리 써.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바보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선배들 매년 그런 습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시아에 생화학과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유학 가서 독일에 유학 가서 처음으로 교양과학서, 대중과학에서 쫙 꼽혀있는 걸 봤어요. 정말 별의천지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으로 물리학인이 내 전공과 상관없는 책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아 과학이 이렇게 넓고 재밌는 거였어? 그러면서 점점 내 실험을 등한시하면서 남의 책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되게 고마워요. 그래서 그 독일의 도서관 시스템과 그 서점에도 층마다 사서가 있었어요. 박사 사서들이. 그래가지고 딱 가서 뭘 물어보면 뭐 얘기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얘네가 수준이 어떤지. 그래서 계속 얘기해보면 그 다음에 이런 책을 읽어봐. 권해줬었죠. 지오라고 하는 잡지에서 새천년 맞이 퀴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00년 동안 100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모두 며칠이냐.
이거 이제 간단한 문제인 거죠. 설마 1000 곱하기 365가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윤년도 있고, 근데 윤년의 규칙이 또 복잡한데, 근데 그런 규칙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 과학을. 근데 또 그 규칙이 생긴 게 158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너 독일에 30명도 안 될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 당연히 그 노트북은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트북이 안 됐어요. 보니까 답이 열이나 틀린 거예요. 지금 왜 틀렸지? 나는 균열 규칙도 알고 역사도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궁금해서 계속 달력을 찾아가서 보는데 그 사서가 계속 보니까 너 왜 보냐? 아니 과연 군심이 있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이 책 읽어봐, 이 책 읽어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너무나 많이 읽었으니 그만 읽고 싶어. 근데 계속 달력을 떼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찬스가 왔어. 찬스가 뭐냐면 옛날 책이 있잖아요. 장미 꽃처럼 되어 있는 폰트로 되어 있는 책. 그 사람이 일주일만 연습하면 읽을 수 있다. 해봐라. 이렇게 유럽에 이제 옛날 책이 막 해보라. 근데 당연히 안 읽었죠. 안 읽어서 일주일 있다가 가서 한도 안 되던데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독일은 좋은 시스템이 있어. 너가 이걸 원한다면 타자를 쳐줘. 그 책을 그대로 타자를 쳐주는 거예요. 나 한 명을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보겠죠. 누가 볼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책이 이제 달력과 권력이라고 하는 정말로 훌륭한 책을. 지금도 인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아직도 인세가 들어오고 있는. 아니 우리 양현 박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별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매혹되는 것에 되게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제일 오래된 기억이 유치원 때인데 골목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친구들이 놀잖아요. 그럼 이제 부르잖아요. 누구 밥 먹어라 이러는데 거의 끝에 한두 명 남는 아이였어요. 제가 그 골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 항상 이제 초생달 같은 게 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성이 떠 있는데 얘가 어느 날 없어져요. 근데 그 금성이라는 걸 모르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뭐 옆에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고 뭐 그런 게 있었냐 이러고 부모님도 뭐 모르시고 친구들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어요. 그때 골목에서 매일 내가 쳐다보고 있던 저 달에 누군가 걸어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랄까? 막 저런 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게 천문학자인지 뭐 우주비행사인지 몰랐는데 그게 제일 오래된 기억이에요. 아니 근데 아마추어 동호회 친구들이 대체로 다른 데로 빠지지 천문학과로 안 가잖아요. 1973년인가 뭐 몇 년도에 그 유성우가 우리나라가 최적지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 몇백 명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게 있었는데 한국에 이제 단체가 없는 거예요. 그 단체를 급조했어요. 급조해서 학생광의 잡지에서 이제 사람을 모은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인데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딱 갔죠. 그래서 이런 데 딱 들어갔더니 한 20명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 구석에 저 같은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도 없고 대학생이랑 교수님들이랑 초등학생 2명이 이제 회원이 된 거죠. 거기에 가서 이제 아마추어 천문 활동을 하게 됐죠. 근데 왜 전공까지 했냐? 네, 근데 애들이 나이 먹더니 마이키도 불안들어. 아유, 지금 우리가 써줬어요. 근데 활동을 하게 됐는데 남자 동기가 친하게 지낸 8명 있었는데 저희 연대 천문학과에 3명이 같이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2명은 서울대 물리교육과, 그리고 1명은 전산 중앙대가, 1명은 화학과 한양대를 가고. 아마추어 천문을 하니까 천문학자가 된다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과를 들어갔는데 우린 천문학과 들어가면 별자리 가르쳐주고 천체 사진 촬영법을 할 줄 아는데 미분적분학,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을 막 하는 거예요. 제 첫 시험이 미분적분학 시험인데 3월 달에 8점을 맞았어요. 100점 만점. 인생 최하 점수인데 같이 들어갔던 애들이 5.1점을 맞았어요. 다행이네. 3명 중에. 근데 1점 맞은 친구는 답안지를 보니까 이렇게 쭉 걷더라고요. 우리는 이거는 빵점이다. 얘는 1점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고 점수로 셋 중에. 네, 어쨌든 오늘 이 자리 많이 와주셨으니까 과학책, 과학문화 이쪽에 좀 애정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또 세 친구가 공적으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 기획을 해봤는데 선생님들 마음에 어떻게 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다수의 이정모 팬들과 과학과 과학문화와 갈달 사랑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북토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